이어서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또 다른 후폭풍이죠. 지금 막대한 이득을 좀 노골적으로 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일동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김 씨 가족과 남욱 그리고 정영학 씨 등 이 천하 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7,886억 원을 벌어들인 투자금 대비 2,253배에 이르는 초대박 잭팟을 터뜨린 건데요. 아, 참 어이가 없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초대박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들은요. 이후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정영학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73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남욱도 이듬해에 이 300억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김만배는 2019년 말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전국 부동산 쇼핑을 한 건데요. 이번에 검찰 항소 포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동결됐던 수천억 원의 자산이 이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수익의 일부지만 그나마 이 동결돼 있었던 수천억 원의 자산을 대장동 일당들이 다시 되찾을 길을 열렸다,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욱은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범죄자들이 국가를 향해서 내 돈 내놔라 하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자들이 지금 어깨 들고 고개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가파 주장을 해도 국민적인 인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자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당당하게 내 돈 내놔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논현동 일대 300억 원 정도의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대가 지금 500억 원까지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욱 씨의 전략 자체가 어쨌거나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압류된 것도 그것을 근거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 민사도 가압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지금 무죄 확정이 확실시가 됐지만 민사로는 또 환수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검은 의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특정이 돼야 압류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싹 다 팔아버리고 500억 원 현금화 해가지고 숨겨버리고 배째라고 하면 막말로 저희가 전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욱 씨가 이런 자신의 그런 검은 의도를 관철을 시킨다라고 하면 남은 피고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상당의 부정수익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면은 진짜 일확천금 부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재벌이 되게 생겼거든요. 지금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의 그런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받아줘야만 하는 지금 상황을 이 검찰과 법무부를 비롯한 이 수뇌부들이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남욱이라는 분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국가가 남욱 씨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뭐냐면 11월 7일 그 항소 포기를 딱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검찰이 남욱 재산을 갖고 있는 게 500억 정도를 동결을 했다는데 514억? 네. 514억을 동결했다는데 남욱 씨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당장 지금 풀어달라. 지금 남욱 씨가 이 재산 말고도 강남에 무슨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뭐 300억에 샀다가 지금 500억에 팔아서 200억 차익을 이제 얻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결국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외국 갈지 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동결해 놓은 514억, 야 이거 나 지금 추징금 빵원 영원 나왔거든. 남욱은 추징금이 빵원이 나왔으니까 너네 항소도 포기했잖아. 그럼 이거 다시 돌려줘
라고 한 건데 이걸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500억에 따라서 민사 이율로 치자면 연 5%입니다. 500억의 연 5%는 1년에 25억이에요. 한 달에 2억이에요. 한 2주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남욱은 가만히 교도소에 앉은 상태로 지금 한 8천만 원 벌었어요. 9천만 원 정도 벌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동결 때부터 항소 포기 시점부터 동결했다는 재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 판이에요. 남욱한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해서 더 큰 이득을 얻는 거고 남욱은 5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그 정도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만배인 경우에는 네. 김만배가 나 동결했던 거 풀어줘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가소송 400억 빼고는 국가소송 제기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더 큰 이자를 오히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뺏는 남욱 김만배 일당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국가가 환수하는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뭐 환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국가가. 지금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수익금으로 강남의 이런 수백억대 빌딩까지 사들이면서 사실상 이제 이중 대박을 터뜨리는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평소 이제 부동산 투기에 그토록 엄격했던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직적인 부동산 재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도 제대로 입장 정리가 힘들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법무부는 잘된 소송이고 잘된 수사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실패하고 재판에 실패한 주제에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친윤 검사들이 항명을 하냐 그렇게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양쪽 다 모두 잘 알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메시지를 지금 낼 여력조차 없다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과 이런 부패한 세력들의 일확천금 재벌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청년들한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빚내 가지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재산 증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B2를 장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냈을 정도로 젊은 층들에게는 그렇게 투기성 그 투자에 내몰았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너무도 안전하게 국가 산업에 숟가락을 얹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런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2,000배가 넘는 수익을 지금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탈감을 사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발생시킨 손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상을 해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전액 자체를 회수를 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지금 배임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얻었다라고 부정이익 금이라고 추정되는 6천억 원의 10분의 1도 지금 추징을 못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이것을 부동산 뭐 투기 부정이나 이런 식으로 부정 개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지칭을 하면서 마치 검찰들의 반란, 알력 다툼인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개발 비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정한 수익금을 얻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짚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죄 수익 환수는커녕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를 성공한 수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수사 자체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수사관들이. 성공을 했겠죠.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항소를 못하게 하는데 뭐냐면 와, 이 요리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요리는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다. 라고 요리를 딱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발을 걸어서 그 요리를 쏟아버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발을 걸어가지고 그 요리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못 먹는데 그냥 지켜보면서 아, 요리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수사든 성공하지 못한 수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본인도 본인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게 마음에 좀 걸리고 본인도 일말의 법조인의 양심이 0.0001%가 있으니까 아, 수사 자체는 성공한 거다. 일선 검사들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력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민사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민사로는 못 받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사 청구라는 게 피해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민법 750조에 의해서 우리가 폭행 피해를 당하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첫 번째가 불법행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문 안에서 이 금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조직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려가지고 얻은 금액 있잖아요. 그게 형사 판결문에 다 특정이 돼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범죄 금액에 대해서 그 100억이든 뭐 200억이든 그 추징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3, 4억밖에 인정이 안 되면 그럼 3, 4억밖에 청구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형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서 민사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 청구도 많아봤자 김만면 400억이겠죠. 항소 가서 또 줄어들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네. 거고 그러한 형국입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대장동 돈 저수지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항소조차 포기하면서 결국 이 저수지의 실체나 그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국가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누가 움직였든지 간에 항소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민사를 통해서 환수받을 수 있다, 민사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민사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무죄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라도 유죄로 바뀌어야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을 하건 뭐 특경가법을 적용을 하건지 간에 지금보다 추징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무죄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 금지를 했다라고 하면요, 아예 그 결과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로지 배임죄, 일부 배임죄 유죄에 대해서만 다퉈야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부정한 상황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당도 총선 이기게 되면은 김만배 일당을 비롯한 이 대장동의 부정수익금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환수를 하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소급입법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헌법 무시하고 소급입법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도 이제 그런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정의를 바로잡는 정당이라고 하는 과거 슬로건을 자부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서라도 현행법으로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 입법을 했던 사례가 대한민국에 여러 차례 있었죠. 이런 금전 환수에 대해서 전두환 재산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도 소급 입법으로 다 돼 있고요.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 청산하고 환수하는 것도 소급 입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입법이라는 게 헌법에서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법리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그 합헌적으로 갈 수 있는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처럼 소급 입법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재산을 다 반드시 환수를 해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저수지가 결국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 퍼다가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대장동과 관련된 법조계의 50억 명단 쫙 풀었고 50억이 있으면 그 아래 무슨 10억이 있을 거고 또 5억도 있을 거고 뭐 1억도 있을 거고 3천만 원 있을 거고 뭐 쭉 있을 텐데 그 법조계에다가 그 총 얼마를 뿌렸다 그랬죠? 엄청나게 뿌렸다고 기사가 났을 때 그 저처럼 이렇게 지방에서 열심히 변호하는 변호사들끼리는 농담으로 정말 우리한테까지는 한 푼도 오지 않았다. 이게 다 어디가 있는 거냐? 저 저수지의 돈이 저도 뭐 이런저런 방송 활동도 하고 하는 변호사인데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항소는 끝났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과 그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 남욱의 재산이 뭐 어디에 있고 김만배 재산이 어디 있고 저 사람들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안 했거든요. 다 이러한 제보와 소문에 의해서 등기부등본 하나씩 까보면서 한 건데 그 언론에다가 그 저 수천억의 저수지를 가지고 이게 그냥 조용히 흘러갈 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녹취록이 있든 뭐 보고 들은 게 있으면 제보를 하시고요. 아니면 국민의힘에 제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돈의 정체가 좀 미궁에 있는 가운데 국민 분노를 키우는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 구조인데요. 김만배 일당은 1억 남짓을 투자해서 5,800억 원대 수익을 챙겼고요. 반면 성남시가 환수한 공익 환수액은 1,83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민은 죽어나고 이렇게 범죄자만 대박치는 나라냐, 이재명 정부에서 비상식이 뉴노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공익 환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오로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잖아요. 결과적으로 형사적으로 완전히 지금 사건 자체가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도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대장동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단이 되고 지금 배임죄 폐지 등이 여건에 의해서 거론됨에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민사소송을 통한 이 피해 회복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 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익금 환수 조치들이 다 무력화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설사 지금 일부 그럴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권과 이 거대 여당인 거거든요. 네. 여대 야소 국면에서 어떤 수단이고 강구할 수가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끝없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웃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재명 그러면 저걸 알았냐 몰랐냐, 저렇게 공익적 수익 공익이 적을 걸 알았냐 몰랐냐. 대장동 이번에 1심 판결문, 항소한 판결문 47페이지에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이러이러한 날짜에 2015년 1월 하순경에 이재명에게 그 예상 수입이 1,283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고, 이재명은 이 예상 사업 순입이 1,283억이라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임을 인식하고도 공사의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 1,830억은 아마 그 성남시 개발공사랑 성남시가 얻어간 일 합쳐가지고 1,830억이고 개발공사가 1,283억 원을 얻어갔는데, 이거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를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다? 이재명이 지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살펴봤고요.